배도 저렇게 불러서 어디 따라와. 얌전히 집이나 보고 있어. 내 아들 돈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고, 배가 저렇게 남산만 해가지고 비행기는 무슨. 애한테 안 좋아. 그냥 집에서 집이나 봐라. 시어머니는 내가 사들인 설화수 세트를 여행 가방 구석에 쑤셔 넣으며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띄었다. 옆에서 남편이 거들었다. 그래, 여보. 괜히 따라갔다가 민폐 끼치지 말고 있어? 우리가 올 때 망고 말린 거 사다 줄게. 한해 결혼 자금 털어서 말레이시아 5성급 호텔로 호캉스를 가면서 만삭인 나보고는 집에서 컵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그날 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와 도어록을 열고 들어선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주방 구석에 갇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짐승 같았다. 나는 썰어놓은 소고기를 한 점 한 점 양념통에 담았다. 손끝에 차갑고 끈적한 간장과 다진 마늘이 엉겨붙었다. 임신 38주 차에 부른 배가 싱크대 모서리에 닿아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그나마 나았다. 적어도 치골이 톱으로 썰리는 듯한 그 끔찍한 고통은 덜했으니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롭고 한껏 들뜬 소리였다. 준호야, 내 말 들어봐라. 인천공항 면세점 가니까 설화수 자음 세트가 롯데백화점보다 30%나 싸더라니까. 남편이 건성으로 긍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스마트폰 게임에서 금화가 쏟아지는 경쾌한 효과음이 띠링하고 울렸다. 식탁 위에는 사골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준비한 국이었다. 사골을 찬물에 2시간 담가 핏물을 빼고 센 불에 팔팔 끓여 불순물을 걷어낸 뒤 다시 약한 불로 6시간을 꼬박 고안했다. 국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시어머니가 요즘 속이 허하다며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냄비 속 국물 위에는 야은 기름막이 생겨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닫고 허리를 부여잡은 채 천천히 식탁 쪽으로 발을 옮겼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했는지 방광을 쿡 찔렀다. 갑작스러운 요의에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느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다. 수민아, 밥 다 됐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 금방 돼요, 어머니. 나는 짐진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식탁으로 다가가자 상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보였다. 손에는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깨알 같은 영어와 숫자가 적힌 종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다. 비행기 전자 항공권이었다. 준호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오갔다. 입꼬리는 축 처지고 미간을 찌푸린 채 게임 캐릭터가 죽었는지 가끔 혀를 차는 그 익숙하고 무심한 표정. 식탁 맞은편에는 시누이인 미정 형님이 앉아 있었다. 3달 전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우리 집에 얹어 사는 중이었다. 그 옆에는 6살 난 조카 은채가 식탁 매트 위에 크레파스로 비행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진짜 퍼스트 클래스야? 형님이 고개를 빼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호들갑을 떨었다. 와, 대박. 진짜 퍼스트 클래스네. 준호 너 진짜 능력 좋다.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며 으스대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이번에 과장 달았잖아. 축하 기념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냄비 받침을 뚫고 전해지는 열기에 손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치익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다. 자, 우리 수민이 고생했네.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상냥했다. 나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불은 배가 식탁 모서리에 닿아 의자를 뒤로 조금 물려야 했다.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치골 쪽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다. 누군가 무딘 칼로 뼈를 천천히 썰어내는 듯한 느낌에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손가락 마디로 톡톡 두드렸다. 수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올해 60인 시어머니는 짙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 시술을 받아 팽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팔자주름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은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나를 보고 있었다. 준호가 승진했잖니. 과장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경사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행 간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어떠니? 말레이시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뱅뱅 돌았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식탁 위의 종이에 꽂혔다. 거기엔 5사람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복자, 이준호, 이미정, 이은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6박 7일이야. 쿠알라룸푸르랑 랑카위.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고 호텔도 5성급이란다.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가 다 예약했어.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다. 다음 주 월요일. 내 출산 예정일은 정확히 2주 뒤였다. 저기 어머니. 내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는 수민아. 시어머니가 내 말을 뚝 끊었다.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너는 배가 그렇게 불러서 장거리 비행은 무리잖아.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는데 그러다 애라도 나오면 큰일 나지? 그녀는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잘 정돈된 손톱에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발라진 그 손은 차갑고 건조했다. 그냥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응? 어차피 일주일이면 금방 다녀온다.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고기 편육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준호 씨. 내가 나직이 그를 불렀다. 응.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당신 지금 몸 상태로 비행기는 너무 힘들어. 우리가 올 때 망고 말린 거 사다 줄게. 당신 망고 좋아하잖아. 망고 말린 거? 내가 망고를 좋아한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배가 너무 불러서 눕지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느라 지난 3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건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며 각방을 쓰자고 해서 서재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다. 지난주 설거지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도 5번이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게임에서 눈을 떼고 귀찮다는 듯 돼?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어제 저녁 화장실에서 입더드로 토하고 있을 때 문밖에서 양치질만 하며 휴지 한 장 건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수민아, 너는 집에서 푹 쉬어. 우리 금방 올 테니까. 냉장고에 김치 있으니까 밥은 알아서 데워 먹고. 알지. 알아서 데워 먹어라. 일주일 동안.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만삭의 몸으로 텅 빈 집에서 찬밥이나 데워 먹으라는 소리였다. 그들은 말레이시아 5성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인피니티 풀에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이다. 어머니.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다. 이번 여행 경비는 준호가 낸다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준호가 이제 과장이라 월급도 많이 올랐잖니.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 쳐다봤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약간의 찔림,
귀찮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 문득 3개월 전 일이 떠올랐다. 준호가 회사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내 결혼 전 적금 통장을 깨서 빌려달라고 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줬다. 나는 그게 투자인 줄만 알았다. 퍼스트 클래스 5인 왕복 항공권. 5성급 호텔 오션뷰 스위트룸 6박 7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충 견적이 나왔다. 뚝배기 속에 사골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얀 국물 위에 기름이 굳어 야른 막이 생겼다. 수민아, 왜 안 먹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임신했을 땐 잘 먹어야지. 우리 손주 배고프겠다. 우리 손주. 그녀는 절대 내 아이라고 하지 않았다. 언제나 내 손주였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 넣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씹을 때마다 턱관절에서 그거걱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꼴을 지켜보았다. 내가 앉아있는 이 밤색 이태리 천연 가죽 소파는 친정엄마가 혼술하며 백화점을 3군데나 돌아다녀 골라준 것이었다. 800만 원이 넘는 거였다. 미정아, 이 수영복 어떠냐? 시어머니가 꽃무늬 원피스 수영복을 몸에 대보며 전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엄마, 너무 촌스럽다. 60 넘어서 무슨 꽃무늬야? 형님이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앉아 여행 잡지를 넘기며 핀잔을 줬다. 랑카위 해변이 진짜 예술이라던데. 거기서 인생 샷 건져야지. 은채 수영은 할 줄 아니? 문화센터에서 좀 배웠어. 그들의 대화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단어 하나하나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뇌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다. 준호가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아, 맞다. 여보. 그는 마치 지나가는 말로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다. 우리 가고 나면 김치통 좀 싹 씻어놔. 냄새 안 배게. 그리고 엄마가 아끼는 그 난초 알지? 그거 매일 물 줘야 해. 말라 죽이면 큰일 난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눈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내 뒤편 어딘가에 가 있었다.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 걔네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되고 세탁기에 빨래 돌려놓은 거 깜빡했다. 그것 좀 널어줘. 준호 씨. 내가 불렀다. 응. 나 다음 주에 애 나올 수도 있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는 투였다. 의사가 예정일 월말이라며? 우리 27일에 오니까 충분해. 하지만 괜찮아. 초사는 원래 다 늦게 나오는 거야? 엄마도 그랬대. 그는 내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정급하면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와서 좀 봐달라고 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우리 엄마 지난달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고 아직 목발 짚고 다니시는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내가 아무 말 없자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짐 싸는 걸 거들러 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불룩 솟은 배 위에 두 손을 올렸다. 뱃속의 아이가 조용해졌다.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 아이도 지친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이불을 둘둘 말아 제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나는 이불 귀퉁이만 간신히 덮은 채 몸을 웅크려야 했다. 새벽 2시, 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임신 후기에는 늘 있는 일이었다. 자궁이 방광을 짓눌러 한두 시간마다 깨야 했다. 벽을 짚고 화장실로 향했다. 발바닥에 닿는 타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냉기가 무릎까지 타고 올라왔다. 화장실 조명이 눈을 찔렀다. 변기에 앉아 빵빵하게 부푼 배를 내려다보았다. 배꼽은 툭 튀어나왔고 튼 살이 붉은 지렁이처럼 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징그러울 정도로 선명한 흉터 같았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느껴보려 애썼다.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일어나려는데 허리 뒤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다. 누가 쇠망치로 척추를 내려치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세면대를 붙잡고 허리를 숙였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나는 이를 악물고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30초쯤 지났을까?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며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만 남았다. 가진통. 의사가 설명해 줬던 거다. 자궁이 출산 연습을 하느라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 당장 애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진짜 진통의 시작이라면? 나는 벽을 짚고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널브러진 준호의 등을 바라보았다. 코골이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고 이불은 온통 그가 독차지하고 있었다. 내 자리는 횡하니 비어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아니, 깨우고 싶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7시 시댁 식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들이 신발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빨간색 패딩 점퍼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한껏 멋을 부렸고 시누이는 풀 메이크업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호는 제일 아끼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백팩을 맨 채 여권이 잘 있나 확인하고 있었다. 수민아, 냉장고에 미역국 있다. 점심때 데워 먹어라. 시어머니가 캐리어 앞주머니에 무언가를 쑤셔 넣으며 건성으로 말했다. 내가 지난달에 큰맘 먹고 사서 아껴두었던 설화수 샘플들이었다. 그리고 거실 난초, 물 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네, 어머니. 내가 대답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훑어보았다. 아이고, 얼굴색이 영 안 좋네. 어제 잠 설쳤니? 잠깐 걱정하는 척하더니 금세 말을 돌렸다. 뭐 어쩌겠니? 막달엔 다 그런 거지? 나도 준호 가졌을 때 밤마다 뒤척이고 그랬어. 괜찮아. 애 낳으면 싹 없어진다. 애 낳으면 다 없어진다. 그녀의 만병통치약 같은 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도, 치골이 아파 걷질 못해도, 낳으면 다 괜찮아진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지난 9개월의 모든 고통이 그 말 한마디로 퉁쳐지는 기분이었다.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몸조리 잘하고 있어? 딱 그 한마디였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엄마, 가요. 늦겠어. 그가 재촉했다. 식구들이 줄지어 나갔다. 캐리어 바퀴가 현관 타일 위를 구르며 드르륵 하는 소음을 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 형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와, 드디어 간다. 나 퍼스트 클래스 진짜 오랜만이야. 문이 닫혔다. 집 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잠겼다. 주방 쪽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다. 그들이 떠난 첫날 밤, 나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지쳐 있었고, 그냥 제일 간편한 걸로 배를 채우고 싶었다. 신라면이었다. 시어머니가 절대 못 먹게 했던 그거. 매운 거 먹으면 애 성격 나빠진다며 김치도 물에 씻어 먹으라고 했던 그 라면. 임신 9개월 동안 매운 건 입에도 대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없다. 나는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면이 익기를 기다렸다. 빨간 국물이 퍼지며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천히 먹었다. 한 젓가락 씹을 때마다 그 자극적인 맛이 혀끝을 찌르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위장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놓았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다. 지난 9개월 동안 처음으로 설거지를 미뤘다. 빨간 국물 자국이 말라붙은 라면 용기가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어차피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셋째 날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나는 찢어질 듯한 복통에 눈을 떴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통증이었다. 거대한 손이 자궁을 움켜쥐고 빨래 짜듯 비틀어 짜는 느낌.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잠옷이 등에 척 달라붙었다. 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매트리스를 꽉 움켜쥐었다. 10초, 20초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다. 진통이다. 이번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갔다. 더듬거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불빛이 눈을 찔렀다. 오전 1시 17분.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끊겼다. 거절 버튼을 누른 게 분명했다. 나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떠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짓밟은 것 같았다.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을까? 5분. 아니면 30분. 통증이 서서히 둔해지며 뱃속에서 무언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느낌만 남았다. 나는 인스타그램 앱을 켰다. 혹시나 준호에게 무슨 연락이라도 왔을까 싶어서. 그의 프로필 사진 옆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었다. 접속 중. 피드를 새로 고침했다. 맨 위에 2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떴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식탁이 펼쳐져 있었다. 랍스터 구이, 티본 스테이크, 해산물 파스타, 그리고 와인 한 병,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조카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위치 태그, 쿠알라룸푸르 KLCC 트윈타워. 캡션, 드디어 잔소리 해방. 이게 얼마 만의 자유냐. 드디어 잔소리 해방. 오랜만에 자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면도칼이 되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내 존재는 무엇일까? 잔소리. 짐덩어리. 벗어나고 싶은 족쇄. 만삭의 아내가 새벽에 배가 아파서 전화를 했는데 그는 그걸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5성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내 돈으로. 문득 그가 가져간 그 카드가 떠올랐다. 결혼 전 8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첫 월급부터 시작해 보너스, 명절 떡값까지 한 푼, 2푼 모아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 했던 그 돈. 그 돈이 지금 저 쿠알라룸푸르의 와인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미소가 되었고 준호의 저 역겨운 자유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휴대폰 액정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빛만이 천장에 둥근 잔상을 남기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쿵, 쿵, 쿵 바이의 심장박동이 내 심장과 맞물려 뛰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널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 뱃속의 아이는 잠잠했다.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3월 초의 서울 아침 공기는 칼날 같았다. 패딩 점퍼를 여미고 아파트 입구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도착한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다. 만삭인 내가 힘겹게 차에 오르는 걸 보더니 백미러로 힐끔 쳐다봤다. 아이고, 배가 많이 불렀네. 병원 가슈. 근데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가? 출장 갔어요. 내가 짧게 대답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검진을 받으러 온 임산부들로 북적였다. 배 부른 여자들 옆에는 남편이 있거나 친정엄마가 있거나 시어머니가 있었다. 혼자 온 사람은 나뿐이었다. 대기 번호 87번.
내 이름이 불렸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담당 의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젯밤에 진통 주기적이었다고요? 네, 새벽 1시쯤부터 1시간 정도요. 이슬 비치거나 양수 터진 건 없었고요. 네. 초음파 검사를 마친 의사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가진통이긴 한데 주기가 좀 짧아요. 태아 머리도 많이 내려와 있고 언제든 진통 걸릴 수 있어요. 의사가 내 뒤쪽에 텅 빈 보호자석을 쳐다봤다. 보호자는요? 서울에 안 계세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지금부터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언제 응급 상황 올지 모릅니다. 바로 병원 올 수 있게 대기할 보호자 꼭 필요해요. 연락할 가족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보호자랑 같이 있어야 해요. 의사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병원을 나왔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은 제법 따스했다. 나는 병원 계단에 서서 처방전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열고 가장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내 사랑 준호 블랙하트. 신혼 때 저장해둔 이름이었다. 그때는 우리가 평생 행복할 줄 알았지? 나는 망설임 없이 수정 버튼을 눌렀다. 이름을 지준호 3글자로 바꿨다. 하트 이모티콘은 지워버렸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받았다. 수민아. 엄마 목소리였다. 걱정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엄마.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 집으로 갈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아빠 보낼게. 데리러 가라고 할게.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아빠가 직접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 주차장까지 데리러 오셨다. 친정인 파주에서 서울까지 차로 1시간 반 거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아빠는 많이 늙어 있었다. 흰머리도 늘었고 눈가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만은 어릴 때와 똑같았다. 한없는 안쓰러움과 걱정. 아빠, 말하지 마라. 일단 타자. 아빠는 내 손에 들린 짐 가방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엄마가 소고기 듬뿍 넣고 미역국 끓여놨다. 내가 좋아하는 거? 미역국.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엄마는 벌써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 파주로 가는 길 내내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갑자기 친정으로 가냐고, 이 서방은 어디 갔냐고. 그저 묵묵히 운전만 했다.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끔 백미러로 내 안색을 살피는 시선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 앞까지 나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부엌에서 금방 뛰쳐나온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새끼. 엄마가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익숙한 엄마 냄새. 부엌 음식 냄새와 엄마가 쓰는 화장품 냄새가 섞인 그 포근한 냄새. 얼굴이 이게 뭐냐? 반쪽이 됐네.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푹 끓여서 흐물흐물해진 미역과 소고기가 가득했다. 얼른 먹어. 먹고 나서 얘기해.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엄마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눈빛 속에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서방은?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말레이시아 갔어. 담담하게 말했다. 남의 얘기하듯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조카랑 다 같이. 6박 7일 가족 여행. 퍼스트 클래스 타고 5성급 호텔로. 엄마는 말이 없었다.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한 돈,
내 결혼 전 적금 깬 거야. 내가 덧붙였다. 준호 씨가 내 카드로 긁었어.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제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전화했는데 그냥 끊더라. 나는 마지막 쇠기를 박았다. 그러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어. 드디어 잔소리 해방. 오랜만에 자유라고. 엄마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평소에 화 한 번 제대로 안 내는 순한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수민아,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나 그 집으로 다시 안 갈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되묻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래, 가지 마라.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아빠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아빠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운 표정이었다. 수민아.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아파트, 전세 계약명에 누구로 되어 있냐? 저요.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제 돈이에요. 준호 씨가 2천만 원 보탰고 나머지 4억 8천은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했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수는?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제가 해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 소파, 침대까지. 숟가락 하나까지 엄마랑 같이 가서 산 거예요. 커튼도 제가 맞춘 거고요. 아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이윽고 아빠가 입을 열었다. 이사는 언제 할 생각이냐?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지금 아빠가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장 하자. 나는 아빠의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빠? 내가 아는 포장이사 업체가 있다. 24시간 특급으로 해주는 곳이야. VIP 전문이라 일 처리가 깔끔해. 아빠가 내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파트에 있는 내 물건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라. 숟가락 하나까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 다음 주에나 오잖아요. 아빠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싹 다 비우는 거야? 그 인간들 돌아왔을 때 텅 빈 껍데기만 보게 만들어주자. 엄마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수민아, 내가 해간 혼수들 가구 값만 얼만지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한다.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돌며 하나하나 골랐던 것들이다. 소파는 이태리 수입 가죽, 800만 원 은행장고는 삼성 비스포크 최신형, 400만 원의 TV는 85인치 QLED, 350만 원 매트리스는 매장을 5군데나 돌며 누워보고 결정한 시몬스, 200만 원. 다 합치면 좋기 5천만 원은 넘는다. 그뿐인가? 냄비, 그릇, 이불, 커튼, 러그, 욕실용품까지.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물건들이다. 그거 다 내 거야. 아빠가 말했다. 내가 가져올 권리 있어? 나는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분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단단한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네, 그럴게요. 업체 이름은 서울 특급 이사였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아주 사무적이고 침착한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파트에 있는 내 짐을 전부 빼야 한다고.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 하고 3일 안에 끝내야 하며 무엇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비밀리에 진행해 달라고 했다. 문제없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다. 주소 보내주시면 견적팀 보내겠습니다. 주소를 보내고 기다렸다. 30분 뒤 건장한 남성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우리 집, 아니 준호와 내가 살던 아파트 현관에 나타났다. 나는 직접 가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무리할까 봐 기사님을 딸려보냈고 본인은 친정집 거실에 앉아 내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사팀장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매우 프로다웠다.
그는 현관에 서서 집 안을 휙 둘러보더니 태블릿 PC를 꺼내 체크하기 시작했다. 가져가실 물품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가구 전부 다요. 나는 현관에 서서 말했다. 소파, 거실 테이블, 거실장, 식탁, 의자, 침대, 협탁, 옷장, 책장, 책상. 전부 다요. 그가 태블릿에 빠르게 입력했다. 가전제품은요? 전부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밥솥, 커피 머신까지. 싹 다 제가 산 겁니다. 더 있습니까? 커튼, 전부 떼어주세요. 조명도 천장에 박힌 기본등 빼고는 다 떼시고요. 화장실 비데, 그것도 제 돈으로 단 거니까 떼어주세요. 욕실 선반이랑 수납함도요. 팀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프로다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또 있나요? 주방에 있는 냄비, 그릇, 조미료, 수저 세트까지. 젓가락 한 짝도 남기지 마세요. 안방 침구, 베개, 이불 싹 다요. 옷장에 있는 제 옷도 전부, 서재에 있는 책도 전부 제 겁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아, 맞다. 베란다 건조대도 제가 산 거니까 가져가세요. 현관 신발장도 제 혼수예요. 팀장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더니 태블릿의 목록을 훑어보며 견적을 냈다. 5톤 트럭 2대는 필요하겠네요. 작업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작업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역할 분담이 확실했다. 누군가는 가구를 분해하고, 누군가는 포장하고, 누군가는 나르고, 누군가는 트럭에 테트리스처럼 쌓았다. 모두 장갑을 끼고 있었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고 신속했다. 나는 거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소파는 이미 펠트천에 쌓여 밖으로 나간 뒤였다. 그들이 벽걸이 TV를 떼어내 에어캡으로 칭칭 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냉장고를 비우고 드러내자 그 뒤로 묵은 먼지가 쌓인 벽이 드러났다. 식탁이 상판과 다리로 분리되어 조심스럽게 현관을 빠져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새벽 3시, 거실이 비었다. 수없이 앉아 있었던 그 밤새 가죽 소파는 사라지고 바닥에 눌린 자국만 덩그러니 남았다. 매일 뉴스를 보던 TV가 사라진 벽에는 못자국 몇 개만 남았다. 내가 직접 고른 스탠드 조명이 있던 구석에는 전선 한 가닥만 삐죽 나와 있었다. 새벽 5시, 안방도 비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던 침대가 사라지자 휑한 마룻바닥이 드러났다. 내 옷이 가득했던 옷장은 사라지고 빈 벽만 남았다. 기하 무늬가 예뻤던 커튼이 사라지자 창밖에 회색빛 하늘이 그대로 보였다. 새벽 6시, 주방도 비었다. 냉장고 자리는 검은 얼룩으로 남았고 식기세척기가 있던 자리에는 배수관 구멍만 뻥 뚫려 있었다. 찬장에는 접시 하나 남지 않았다. 내가 제일 아끼던 고양이 머그잔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화장실 비데를 떼어냈다.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비데였다. 임신하고 허리가 아파 쭈그리고 앉기 힘들 때 내 돈으로 산 거였다. 준호는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내겐 필요했다. 이제 그것마저 떼어냈다. 그들에게 남겨진 건 차가운 플라스틱 변기 커버뿐이었다. 날이 밝았을 때 나는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냉장고도 없었다. 바닥에도, 벽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에는 커튼 한 장 없이 헐벗은 유리가 밖에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모델하우스도 아닌 시공전의 텅 빈 공사 현장처럼 변해버렸다. 아니, 공사 현장보다 더했다. 빨래 건조대 줄 하나조차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나만 아는 숫자로 바꿔놓았다. 더 필요한 작업 있으십니까? 팀장이 물었다. 없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수학이 넘어 아빠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후련해 보였다. 그래. 어서 와라. 엄마가 죽 끓여놨다. 전화를 끊고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은 이미 환했다. 아무것도 없는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날리는 바닥 위로 금빛 카페트처럼 깔렸다. 이 집은 한때 나의 집이었다. 아니, 나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머물렀던 공간, 식모이자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으며 눈물 흘리고 찬밥을 먹고 외로움과 고통을 홀로 삼켰던 공간일 뿐이었다. 이제야 이 집은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 텅 빈 껍데기. 이 집에서 나의 존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채워준 적 없으니 이제 그들도 이 공허를 마주할 차례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철컥하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아파트는 전세였다. 계약자는 나였고 보증금 5억 원 중 대부분이 내 결혼 전 적금이었다. 준호가 보탠 건 고작 2천만 원이었다. 집주인은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목소리가 상냥했다. 어머, 김수민 씨. 무슨 일이세요? 저 방 뺍니다. 내가 말했다. 계약 만료라서요. 재계약 안 합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어머, 정말요? 이준호 씨는 더 살 거라고 하던데. 계약자는 저예요. 내가 말을 잘랐다. 이준호 씨는 결정권 없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통보드리는 겁니다. 방 뺐으니까 계약서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처리하셔야 하는데 지금 만삭이라 몸이 힘들어서요. 제 변호사가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보증금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다. 5억 원. 이 돈은 3일 안에 내 통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준호 가족은 3일 뒤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깨닫게 될 것이다. 문을 열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돌아갈 집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 장면을 상상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친정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다. 지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보는 꿀잠이었다. 준호의 코골이 소리도, 시어머니가 화장실 들락거리는 소리도, 시누이가 새벽까지 TV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깨끗하고 완벽한 고요함뿐이었다. 꼬박 12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땐 이미 오후였다. 엄마가 대추와 호박을 넣어 끓인 따뜻한 죽을 가져오셨다. 달큰하고 부드러운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변호사 선임했다. 엄마가 말했다. 내 아빠 사업할 때 알던 분인데 가사 소송 전문이라 아주 유능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모아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산이 높대. 엄마가 말을 이었다. 특히 준호가 내 결혼 전 재산 건드린 거, 그거 입증만 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더 준비할 거 없대요? 은행 입출금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준호가 내 카드로 쓴 명세서 싹 다 정리해 오래. 증거는 디테일할수록 좋다고. 있어, 내가 말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있어? 나는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결혼 첫날부터 스마트폰 가계부 앱에 커피 한 잔, 밥 한 끼까지 10원 단위로 기록해뒀다. 준호는 그걸 보며 쫌생이니 구두쇠니 하며 비웃곤 했다. 하지만 그가 비웃던 그 기록들이 이제 법정에서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엄마가 나를 바라보았다.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수민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잘했다. 나는 말없이 불룩한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가 발을 찼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태동이었다. 엄마, 내가 나직이 말했다. 나 양육권 무조건 가져올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7일 후. 나는 친정집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월요일, 시댁 식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비행기는 오전 9시에 도착했을 테고 입국 수속하고 짐 찾고 리무진 버스 타고 오면 대충 12시쯤 그 아파트 앞에 도착할 것이다. 시계를 보니 11시 47분이었다. 곧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발신자를 확인했다. 아파트 관리실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수민 입주민님 되십니까? 곤란해하는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게 지금 시댁 식구분들이 와 계신데 도어록이 안 열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다고 저보고 연락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집, 저 3일 전에 이사 나갔습니다. 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사람들 입주민 아니에요. 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예. 아니 김수민 씨, 잠깐 와주실 수 없나요? 지금 상황 못 갑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미 방 뺐고 그 집이랑 아무 상관 없다고요. 문제 있으면 집주인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이준호였다. 순간 멈칫했다. 분명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지? 아, 번호를 바꿨구나. 받지 않았다. 10여 초간 울리던 전화가 끊겼다. 곧바로 다시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반복하더니 마침내 포기했는지 전화가 멈췄다. 대신 문자가 날아들었다. 수민아, 너 미쳤어. 도어록 비번이 왜 이래? 짐은 다 어디 갔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느낌표들을 보며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답장하지 않았다. 몇 분 뒤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야, 김수민. 너 어디야? 전화 왜 안 받아? 엄마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빨리 와서 문 열어. 답장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문자. 김수민. 똑바로 말해. 집안의 가구들 다 어디 갔냐고. 소파며 TV며 냉장고며 다 어디로 빼돌렸어. 네 번째.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방을 뺐다고. 내 보증금 5억은 돈 어디 갔어. 다섯 번째. 경고하는데 당장 튀어와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나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은 계속해서 깜빡거렸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팝업으로 뜨며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지잉하고 몸을 떨었다.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부엌에서 나온 엄마가 진동하는 휴대폰을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물 좀 마셔라. 컵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목 넘김이 부드러운 딱 좋은 온도였다. 그날 오후 준호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우리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친정은 파주의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라 입구 경비가 삼엄했다. 입주민이 미리 등록한 방문객이 아니면 절대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아빠는 이미 경비실에 단단히 일러두었다. 이준호와 그 가족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2층 내 방창가에 앉아 단지 정문 쪽을 내려다보았다. 준호가 경비실 앞에서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갈 때 입고 갔던 그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까치집이고 얼굴은 동남아 햇볕에 그을려 시커멓게 뜬 게 출발할 때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표정은 잘 안 보였지만 몸짓만 봐도 얼마나 씩씩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삿대질을 해댔다.
아마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보안요원은 꿈쩍도 않고 서서 가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다가왔다. 보안요원이 신고한 거다. 준호의 몸이 움찔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경찰이 내려 그에게 뭐라 말하자 그의 어깨가 축 처지며 기세가 꺾였다. 잠시 후 준호는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사라졌다. 가면서도 미련이 남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우리 집 쪽을 기웃거렸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3월의 햇살 아래 비친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3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수민 씨,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이준호 씨 측에도 소장이 송달됐고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3가지를 청구했습니다. 첫째, 이혼. 둘째, 태아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셋째, 혼인 기간 중 이준호 씨가 유용한 특유재산 전액 반환. 여행 경비랑 생활비 유용하신 것까지 합치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원. 큰돈처럼 들리지만 내가 지난 몇 년간 겪은 마음고생에 비하면 푼돈이나 다름없었다. 그 돈으로 내 잃어버린 잠을 살 수 있을까? 혼자 산부인과 다니며 흘린 눈물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새벽에 진통이 와서 전화했을 때 매정하게 끊겨버린 그 비참함을 지울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뼈저린 대가는 치르게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덧붙였다. 이준호 씨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말입니다. 명의자가 김수민 씨죠. 가족 카드 사용 정지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 맞다. 그 가족 카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먼저 만들어준 거였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뭐든 같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그 카드로 게임기도 사고, 한정판 운동화도 사고, 나는 아까워서 손도 못 대는 한우도 사 먹었다. 정지시켜주세요.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요. 이준호에게 신용불량자 통지서가 날아간 건 일주일 뒤였다.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그동안 내 가족카드로 현금 서비스며 할부를 잔뜩 긁었었는데 결제 대금은 내주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다. 카드가 정지되자마자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 독촉이 시작됐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는 곧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랐다. 신용불량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네 글자가 찍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출은커녕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힘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막힌다. 무엇보다 멀쩡한 회사라면 정기적으로 신원보증보험이나 신용조회를 하는데 여기서 걸리면 채용 취소는 물론이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당하기 일수다. 준호네 회사는 중견 물류회사였다. 꽤 보수적이고 깐깐한 곳이었다. 그는 과장 승진 한 달 만에 회사에서 잘렸다. 시댁 식구들의 근황은 건너 들려왔다.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5억 원의 보증금은 고스란히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가구며 가전이며 싹 다 내가 가져가 버렸으니 그들은 텅 빈 시멘트 바닥만 구경하고 쫓겨난 셈이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집에 와서 들어눕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해서 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하지만 경비실을 뚫을 순 없었다. 단지 입구에서 악을 쓰다가 지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그러다 또 욕을 퍼부었다. 결국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공공장소 소란죄로 파출소에 끌려가 조서를 썼다고 했다. 그 뒤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고시원. 한 사람 누우면 꽉 차는 그 좁은 방, 부엌도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하는 그곳. 보증금은 없지만 삶의 질은 최악인 곳. 시누이 미정과 조카 은채가 한 방,
시어머니가 한 방, 준호가 한 방. 어두침침한 복도 끝에 다닥다닥 붙은 세 개의 쪽방이 그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다. 3월 말, 서울의 날씨는 풀리고 있었지만 지하실 고시원은 냉골이었다. 난방비 낼 돈이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다고 한다. 내 출산 예정일은 4월 중순이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세상 구경을 하러 나왔다. 4월 8일 새벽, 친정 침대에서 자다가 묵직한 진통에 눈을 떴다. 이번엔 가진통이 아니었다. 배 안에서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한 통증이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식은 땀으로 잠옷이 흥건해졌다.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왔다.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내 옷을 갈아입히고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에 나를 태웠다. 아빠는 이미 차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 웅크린 채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괜찮다. 숨이 나. 다 왔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 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다. 그 뒤의 시간은 흐릿한 필름처럼 지나갔다. 끔찍한 고통, 비명, 땀, 눈물, 그리고 의료진들이 귀에 대고 외치는 힘주세요. 다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하는 소리들. 새벽 5시 17분,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눈을 떴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기운이 도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내 품에 안겼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울음소리는 어찌나 힘찬지 고막이 울릴 정도였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가슴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모든 고통과 피로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안녕, 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는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사주를 보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VIP 룸이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나와 아이를 케어해 주었고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매끼 최고급 요리가 나왔다. 마사지사가 매일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다. 엄마는 매일같이 드나들며 직접 끓인 사골국과 미역국을 날랐다. 아빠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손자를 안고는 놓을 줄을 몰랐다. 눈이 나를 쏙 빼닮았다며 입이 귀에 걸리셨다. 아이 이름은 부진이라고 지었다. 지부의 참진.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넓은 세상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준호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몇 번 연락을 시도하고 병원까지 찾아오려 했지만 내가 사전에 차단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접촉도 하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 말로는 양육권은 100% 내 쪽으로 올 거라고 했다. 준호는 실직 상태라 양육 능력이 전무했고 임신 기간 중 아내를 방치하고 내 재산을 유용해 유흥을 즐긴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판사님도 혀를 찰 정도라고 했다. 1억 2천만 원 반환 소송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문 받아놓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급여 압류도 걸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젠가는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할 거 없다. 시간은 내 편이니까.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은 5월 초,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다. 서울의 봄은 절정이었다. 벚꽃은 지고 연두색 새순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우진이를 안고 조리원 로비에 서서 아빠 차를 기다렸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다. 품에 안긴 우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뽀얀 볼이 찹쌀떡 같았다.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베넷짓을 하는데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는 모양이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다. 다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정말 다 괜찮을 것이다. 이준호 가족이 그 고시원에서 겨울을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고시원 벽은 합판처럼 얇아서 방음은커녕 단열도 안 됐을 거다.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틀어졌을 테니 그 좁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겠지. 시어머니는 관절염이 도져서 밤마다 끙끙 앓았고 시누이는 엄마 말 듣고 말레이시아 갔다가 이 꼴 났다고 매일같이 악을 쓰며 싸웠다고 한다. 좁은 방에 갇힌 채는 답답하다고 울어대서 옆방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했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싸움도 볼만했다고 한다. 준호는 만삭 며느리 두고 여행 가자고 부추긴 엄마 탓을 했고 시어머니는 마누라 돈 훔쳐서 비행기표 끄는 아들놈 탓을 하며 서로 물어뜯었다고. 고성이 오가고 집기 던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고 한다. 싸움이 끝나면 준호는 그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 처박혀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한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했을까? 내 돈으로 여행 가지 않았더라면? 새벽에 내 전화를 받았더라면? 나를 식모나 물주가 아닌 아내로 대했더라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다. 원고 김수민과 피고 이준호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친정집 마당 벤치에 앉아 가을볕을 쬐고 있었다. 유모차에 누운 우진이는 파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생후 5개월, 이제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나를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다. 나는 판결문을 접어 벤치 옆에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진아.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내 코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엄마는 이제 그냥 엄마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밥 해주는 식모도 아니란다. 아이가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잇몸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끝.